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시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11호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사님도 잘 지내셨죠? 예, 갑자기 추워졌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법무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풍 여행도 갔다 오셨나요? 예.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사무실 꼭 하신다고 아니, 안 가신 것 이번에는 같아요. 역사적인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듣고 뭘까요? 싶네요. 훗카이도 한번 훅 갔다 왔어요. 엔화가 많이 싸져가지고 먹는 건 괜찮더라고. 네. 음식이 찐이야. 먹는 건 좋았어요. 법무사님도 가족과 함께 잘 다녀오셨겠죠? 네, 단풍 여행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가 실제 수임한 이 시대 민초들의 생활사건 이야기로 제목은 이중국적 레오예요. 레오, 외국 이름이죠. 의 진짜 성을 찾아서란 제목이고 경기중앙회 김선미 법무사님께서 이제 기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목이 좀 재밌죠. 진짜 성을 찾아서. 제목만 보고는 유추가 좀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성 정정의 문제였습니다. 아예 성을 바꿔주세요. 정정인데 뭔가 착오가 있어서 바꾸는 것인데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이 이런 외국인들의 이름 성 정정을 좀 많이 해와서 쉽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봤더니 판더메르브, 이게 성입니다. 이 성을 원래는 판더메르베, 영어로는 뒤 끝자가 WE, 네덜란드식의 성이래요. 원래 베로 읽는 건데 지금 한자로 쓰일 때는 부로 쓰였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왜 W가 배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근거를 찾아서 산만리, 과연 이것을 우리 김선미 법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셨을까?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원지음 발음을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판더메르베로 들리더래요. 그래서 됐다고 다시 들었더니 판더메르브로 들리더래요. 무슨 얘기냐? 베르도 들리고 부르도 들리고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외래어 표기법, 예를 들면 이탈리아 외래어는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찾으신 거지. 네덜란드 성을, 이게 성의 기원을 찾은 겁니다. 그 외국의 언어를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W라는 발음은 한국식으로 배라고 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아예 성을 한국식으로 판더메르베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궁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님이 하나 써주신 글이 있는데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과의 연계가 관건이다 라는 일부 개정 법률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써주신 글이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법률고민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정낙훈 서울 남부회 법무사님께서 써주신 글인데 상속 포기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거나 예금 인출해도 되는지요? 이건 무서운 질문이죠? 하면 안 되겠죠. 상속 포기 중인데 상속 포기를 하면 이 재산은 그냥 둬야 되죠. 나중에 상속관리인을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다음 한정 승인 후 청산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발견했네요. 아버지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정 승인하고 청산 절차 진행 중에는 그냥 둬야 됩니다.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남은 거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별도로 명의전환은 단순 승인이 될 우려가 있겠죠. 이번에는 대한세종 충남의 장성기 법무사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 대신 수표를 복사해놨는데 이거를 증거로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를 주면서 수표를 복사해놨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죠.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채권과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채권자가 증거를 냈어요. 뭐를 낸 줄 아세요? 수표를 사진 찍어야 됐습니다. 나 이 수표를 준 거다. 쭉 1,000만 원짜리 나이를 넣고 찍었어요. 이게 증거래. 이런 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새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으니 스토킹 범죄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기 환자 등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무슨 얘기냐?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말기암 환자 있잖아요.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거 봐야 되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되었는데 부동산 거짓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격에 왜곡을 가져오는 경우 있었죠.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가 해지해서 취소하고 이런 등으로 가격을 올렸던 사례가 꽤 있었으니 자, 이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의 사건 수임기 김병학 서울중앙의 김병학 법무사님께서 우리 편집 주간님이시도 한데 나의 사건 수임기 써주셨어요. 제목은 몰래 바뀐 임대인 행방불명 내 임차 보증금은. 이건 제목만 봐도 다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면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내 임대인이 바뀌어 있어요. 거의 2년이 지나서 뭐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든 등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든 등 뭐 갱신거절 의사표시 한다든 등 할 때 주인이 없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봐서 등기부를 떼봤더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세 사기가 요새 이런 식으로 많아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의 방법 제목만 봐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계약갱신 통지를 의사 뭐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반송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수취인 거절 뭐 이런 등으로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임대인이 바뀌었네.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뭘 봐야 되겠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봐야 되겠는데 그럼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 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안 받아요. 뭐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 이것을 안 받을 때 어떻게 공시송달 제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또 포인트였었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에 임차권 명령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임대인에게 송달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었죠. 기존에는. 근데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규정을 적용하여 송달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가 촉탁되도록 하였죠. 그럼 이게 하나의 세트죠.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이제는 이사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뭐를 해야 되겠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것도 공시송달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또 판결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동생관계 나오겠죠? 동생관계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것은 경매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므로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경매 신청 가능하겠죠. 그럼 경매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사죠. 그럼 누가 사야 돼? 내가 사야 되겠죠.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파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슈와 쟁점 코너에서는 이천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과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가 새로운 사회적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노인분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 계층에서 제일 취약한 치매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보장이 기반이 돼야지 일반 노인분들의 사회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노인 정책과 관련된 시대적, 역사적 흐름 과거에서는 무조건적인 보호에서 자기 의사 결정권의 존중으로 국가 책임주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해서 청년 후견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합해서 실현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시켜주면서 공공신탁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후견제도를 개인 맞춤형 요양제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괜찮지만 장래에 의사가 없어 무능력해지거나 현저히 떨어지게 됐을 때 내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관리에 대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바로 공공신탁제도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되어야지만 성년 후견제도의 최후적 또는 보완적인 필수 불가역적인 요소로 활용되어질 수 있고 지금도 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비위, 부정행위 등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공신탁제도의 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
민간 사적 계약이 아니라 공적 관리 업무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결탁하여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분양 대행 업무에 대한 공적 관리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 매매. 사실 분양과 매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분양과 매매를 쉽게 구분할 수도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분양에 대한 개념도 저도 다시 잡았거든요. 분양, 분할 양도,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다는 뜻의 의미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통해서 분양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고 분양 대행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 그리고 분양 대행업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분양 대행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 감독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적 책임은 전혀 없고 이것도 주택법상 적용되는 주택 분양 대행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일반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대행 업자를 통한 전세 사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분양 대행 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소비자인 국민한테 올바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 확대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분양 대행업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에 관련된 의미, 법무사 업계의 과제에 대해서 서울중앙회 김태영 법무사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간 법률 플랫폼 사업자인 로톡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한 소개, 알선 혐의로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톡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였고 최소 견책부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6일 로톡 가입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 취소 결정의 핵심은 바로 직접 연결이냐, 연결의 장을 마련한 것이냐가 핵심이었는데 우리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연결의 장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김태형 법무사님께서는 법무사 업계는 개인 사업자, 소규모 단위의 사업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 법률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대한변호사협회도 공공 플랫폼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법무부의 결정은 저도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게 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갑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너무 법률 시장이 너무 상업화를 초래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만 일이 집중되고 그리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 법무사나 변호사들은 일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법률에 대한 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 글에서도 자세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다음은 법무사가 사는 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주저없이 법무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법무사가 사는 법 주인공은 서울 서부의 박홍식 법무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홍식 법무사님은 1991년 경찰대학교 11기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2022년부터 법무사로 새롭게 출발하셔서 활동하고 계신 법무사님이십니다. 법무사님께서는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도 법학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법학 관련 서적을 출판하시면서 법무사 관련 공부를, 법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2017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도 5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더 봉사활동하시고 현재 법무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법무사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정년이 없는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건강만 뒷받침되어진다면 언제까지 오래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법무사로서 사건을 수입한 이후에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사건 하나하나의 실마리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사건을 해결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큰 보람을 얻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법무사를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라고 밝혀오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 법무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경찰관이냐 법무사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주저없이 법무사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해 오고 계시고,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좀 강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이 법무사님의 삶의 지혜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이 글을 보시고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년후견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는 매달 성년후견 지원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직권 변경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감독을 맡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비위, 부정행위가 발생할 때 성년후견 사무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소개된 사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례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처분 후 처분 대금에 대해서 딸과 사이가 부정 사용한 것과 부동산의 보상금에 대한 부정 대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성년후견 지원 사례를 보면서 앞에 제천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 말한 공공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정법원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후견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그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성년 후견 업무를 하시는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주는 코너입니다. 우리 김병학 편집 주관님께서 최신 대법원 판례 이번 달에 6개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아주 유의미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회생 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개인 회생부에 비해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라든지 허위의 재산 상태를 진술했을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1항 3호에 해당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번 판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 1항 3호에서 정한 허위의 채권자 목록 제출, 또 그 재산 상태에 관해서 허위의 진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고의에 한한 것이지 과실에는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면서 고의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명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 이의를 할 때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배당 이의소로 해야 되는지 여부 등 아주 좋은 판례들이 많이 소개되어졌으니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람 코너에서는 제주 한라산과 강귤밭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입니다. 흥, 신명, 멋으로 폭발하는 한의 문화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로움은 문화 현상으로 신명의 중요한 특징이자 커다란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용기라고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잘 못한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저마다 마음속의 흥이 폭발할 때 나도 모르게 거대한 신명의 판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이복현 법무사님께서 사람이 다 꽃이어라 라는 시를, 박동일 법무사님께서는 아수라의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토니 로빈스의 거인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3단계 실천법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결단해라. 두 번째, 내 결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절대로 번복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는데요. 결단을 내린데도 더디고 걸핏하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신의 결정을 믿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념을 넘어 확신을 가져라. 삶을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쫓다가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고 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력은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잠재 능력은 실현이 되고 나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휴식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온전한 휴식을 위한 쉼의 기술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온전하게 쉼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쉬어도 계속 쉬고 싶다면 온전하게 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글은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라. 하고 있는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몸과 마음의 쉼의 신호를 보냅니다. 앉은 자리에서 신체의 긴장을 풀고 온몸에 힘을 빼봅니다. 그런 다음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마음과 몸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마음을 편안히 둔 상태에서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대상에 집중한다. 세 번째, 온전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낸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들은 온전하게 쉼을 쉬고 계실까요? 과거에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 제일 큰 쉼이 아닌가. 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쉴 때 힘들고 그러진 않으세요? 자꾸 놀아달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네. 저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외향적인 성향이라 주말에도 계속 나가요. 어딜 나가요?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온전히 나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로 하더라고요. 혼자가 있으면 에너지 충전도 되는데 결국 혼자라서 오는 나중에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가족, 아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지속 가능한 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의 내가 만난 법무사는 강주 전남회의 조희창 법무사님입니다. 제목이 조카가 남긴 자동차예요. 근데 왜 내 이름으로 자동차가 내 소유가 됐을까 이런 얘기죠. 알고 봤더니 조카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형님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 나한테 안 알려준 거지. 결국은 삼촌인 내가 상속인이 되어 자동차가 이전 등기가 되다 보니 돈 같은 게 세금 부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좋다,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나만 또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식들도 있죠. 사촌까지 가니 주렁주렁 매달으니 35명이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너무 많다. 한 사람이 특별 한정승인으로 갑시다 했더니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한정승인이 되어도 이 세금에서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합시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그래서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이제는 깔끔하게 벗어났다 이거죠. 자, 이럴 때 또 하나 반대로 채권자는 답답하죠. 이제 전부 다 상속 포기하였으니 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될 거이나 물론 이게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냐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제 11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풍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2023년 마지막 늦가을을 만끽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